와, 진짜 북적북적하네. 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자리 없냐? 저런 분이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네. 젊은 친구, 나도 다리가 성치 않네. 아, 그렇습니까? 와, 그래도 노친네들이 요즘은 고집이 있으시네. 그만하지. 니들 말하는 거 듣기 거북하구만. 안녕하세요. 사연과 감동의 울림을 주는 오늘 영상은 동네 양아치들이 노약자석의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행패를 부리고 다른 노인에게 혼쭐이 나는데 그의 정체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전북 군산 금강동 오래된 골목길 끝에 자리한 낡은 양옥집. 이른 새벽 여명이 채 밝기도 전 대문이 삐걱 열렸다. 검은 중절모를 눌러 쓴 노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회색 바바리 코트를 단정히 여민 그는 허리도 곱고 발걸음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한 손에는 오래된 가죽 장갑, 다른 손에는 반듯하게 접힌 신문 한 부를 들고 있었다. 73세 윤병철. 군산 사람들 사이에선 그저 윤 노인으로 통했지만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가 과거 북파 공작원이었다는 걸, 북쪽 깊은 산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료들의 시체 위를 넘어야 했던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지금의 그는 그저 평범한 동네 노인이다. 근처 정육점에서 배달 보조로 소일거리를 하며 주말이면 시장에서 손수 국거리 고기를 고르고 비 오는 날엔 방 안에 앉아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 그가 사는 집 안에는 전화기 하나, 낡은 군화 한 켤레, 그리고 철제 서랍 속 깊숙이 접어넣은 오래된 군번줄 하나가 전부였다.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말한 적이 없었다. 자신도 그 시절을 묻고 싶었다. 하지만 몸은 기억했다. 걸음걸이, 시선의 방향, 문 여는 습관 하나까지 모든 것이 여전히 생존 본능에 반응하던 시절 그대로였다. 그날도 윤병철은 86번 버스를 타기 위해 동네 앞 정류장에 섰다. 해는 막 떠오르기 시작했고 골목을 가르는 바람이 바바리 밑단을 가볍게 흔들었다. 그의 눈은 멀리서 다가오는 버스의 번호판을 정확히 읽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타게 될 이 버스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작전이라는 단어가 다시 몸속을 타고 흐르게 될 거란 걸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윤병철이 버스에 오른 시간은 아침 7시 50분, 86번 버스는 이미 반쯤 자리가 찬 상태였다. 그는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삑 찍고 천천히 뒤쪽 좌석으로 향했다. 늘 그렇듯 오른쪽 세 번째 창가 자리, 등받이에 등을 살짝 붙이고 창밖을 응시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창 밖으로 흐르는 군산 시내의 아침 풍경을 바라봤다. 차는 여느 때처럼 정류장 몇 곳을 지나며 조금씩 승객을 태웠다. 등교하는 고등학생, 시장 가는 할머니, 출근 중인 젊은 직장인. 모두가 말없이 제 할 일을 하듯 앉아 있었다. 버스 안엔 흐릿한 음악이 작게 흐르고 있었고 기사도 조용히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군산대 사거리 정류장에서 분위기가 변했다. 버스 앞문이 치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거칠게 웃으며 통화 중인 청년 하나가 올라타더니 뒤따라 둘이 더 올라탔다. 총 3명, 대략 20대 후반쯤, 헐렁한 슬리퍼에 반쯤 벗은 점퍼, 한 명은 팔에 문신이 진하게 새겨져 있었다. 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자리 없냐? 와, 진짜 북적북적하네. 그중 가장 큰 키의 청년이 앞을 휘휘 둘러보더니 버스 중간쯤 좌석에 앉은 백발 노인을 보고 헛웃음을 터뜨렸다. 저런 분이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네. 그들의 목소리는 크게 내지른 것도 아닌데도 버스 앞 모든 이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학생은 슬며시 이어폰 볼륨을 줄였고 옆자리 아주머니는 가방을 무릎에 꼭 쥐고 몸을 틀었다. 운전기사는 룸미러를 통해 천천히 시선을 올렸다가 다시 도로로 돌렸다. 윤병철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버스 유리창에 비친 3명의 그림자를 천천히 살폈다. 그들의 걸음, 말투, 시선, 몸의 무게중심, 훈련받은 감각은 여전히 녹슬지 않았다. 그는 숨을 고르듯 가죽 장갑을 쥔 손가락에 천천히 힘을 주었다. 그 세 청년은 버스 중간 복도에 멈춰 서서 앞쪽 좌석의 한 노인을 향해 소리 없이 접근하고 있었다. 그들의 입가에는 희미한 조롱이, 어깨엔 누가 봐도 건드리지 말라는 기세가 흘렀다. 버스는 계속 달렸지만 공기는 조용히 얼어붙고 있었다. 무언가 곧 터질 것 같은 그 순간 윤병철의 왼쪽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건달 중 하나가 앞좌석에 앉아 있던 노인을 향해 슬그머니 다가갔다. 키는 크고 체격이 넓었지만 동작은 느릿했다. 마치 자기가 이 공간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라는 걸 보여주려는 듯 자세를 낮추며 말끝을 질질 끌었다. 아버님 다리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형이 무릎 수술해서 말이죠. 여기 앉으면 참 좋겠는데. 노인은 지팡이를 꼭 잡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분명했다. 젊은 친구, 나도 다리가 성치 않네. 그 한마디에 건달무리에 표정이 바뀌었다. 웃던 입이 굳고 눈매가 좁아졌다. 아, 그렇습니까? 와, 그래도 노친네들이 요즘은 고집이 있으시네. 말끝에선 조롱이 뚝뚝 묻어났다. 건달은 슬쩍 지팡이를 발로 밀어보았다. 노인의 몸이 휘청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병철의 손이 미세하게 움찔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눈은 더 이상 풍경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조용히 숨을 내쉬고 가죽 장갑을 다시 단단히 손에 쥐었다. 버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승객들은 그 장면을 못 본 척하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고 누구 하나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어떤 이는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 쓰고 어떤 이는 휴대폰 화면만 노려보았다. 하지만 윤병철은 달랐다. 그의 몸이 반응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이 위협을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위험이 다가올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자신의 몸은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차분했고 표정은 무표정했다. 하지만 그 속에선 오래 잠들었던 사냥개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이제 건달 무리에 약한 고리를 찾고 있었다. 영감님, 그냥 좀 비켜주시지. 이래 가지고야 되겠어요? 건달 하나가 이제는 노인의 어깨를 손으로 눌렀다. 순간 노인의 몸이 뒤로 약간 젖혀지며 균형을 잃었다. 버스 안의 공기엔 긴장과 불쾌가 뒤섞여 퍼졌고 운전기사는 룸미러를 한 번 더 확인하며 속으로 비상벨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조용히 뒤쪽에서 툭 하고 무언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신문 윤병철이 다 읽던 신문을 반으로 접어 옆자리에 내려놓은 소리였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은 느린 듯 보였지만 묘하게 단단하고 안정감이 있었다. 바바리 코트가 살짝 펄럭였고 한 손엔 여전히 가죽 장갑이 들려 있었다. 고개를 정면으로 돌리자 승객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누구도 그를 부르지도 않았지만 모두가 무언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직감한 눈빛이었다. 윤병철은 복도를 따라 걸어 나갔다. 건달 무리가 자신을 의식하고 돌아봤다. 영감, 뭔데요? 노인정 모임에서 대표라도 나오신 겁니까? 조롱 섞인 말에 윤병철은 짧게 대답했다. 그만하지. 니들 말하는 거 보기 거북해서 그래. 순간 정적이 흘렀다. 건달 하나가 윤병철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영감, 말 조심해요. 다치면 곤란하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 윤병철의 왼발이 재빠르게 복도 바닥을 스쳤고 그 발끝이 건달의 발목을 걸자마자 오른손은 순식간에 그의 팔목을 꺾었다. 쾅! 그는 덩치 큰 건달이 그대로 복도에 나가 떨어졌다. 소리가 꽤 컸지만 승객들 중 누구도 놀라 외치지 않았다. 모두 숨만 삼키고 바라봤다. 아! 다른 건달이 달려들자 윤병철은 상체를 살짝 틀며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했다. 그 건달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남은 한 명 아까까지 웃던 그 청년은 그대로 몸을 굳힌 채 한 발자국도 다가오지 못했다. 싸움은 단 5초 남짓.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은 버스 앞 모든 사람들의 숨을 멈추게 만들었다. 바닥에는 2명의 건달이 주저앉아 있었다. 한 명은 손목을 부여잡은 채 흐느적거렸고 다른 하나는 복도를 짚고 기침을 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복도엔 그들의 운동화 한 짝이 벗겨져 있었고 휴대폰이 덜그럭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그들은 윤병철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있다가 다음 정거장에서 뒷문으로 조용히 도망쳤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윤병철이 그냥 그런 노인이 아니라는 걸 이미 충분히 느끼고 있었다. 윤병철은 그들을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아주 조용히 구겨진 신문을 한 손으로 접고 자신의 자리에 다시 앉았다. 모자 하나만 고쳐 쓴 뒤 그대로 바깥 창을 바라보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모습이었다. 버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운전기사도 차 힘들 잡음승했다니 외쳤고 승객들 사이에서는 작은 속삭임조차 사라졌다. 운전기사는 룸미러를 통해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마침내 천천히 버스 마이크를 들었다. 그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말했다. 다음은 중앙시장입니다. 내리실 분은 미리 벨을 눌러주세요. 최일만 그때 위협받았던 노인은 아직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윤병철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바라보며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눈 속엔 어디선가 본 듯한 낯설지만 오래된 기억의 파편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혹시 윤병철 아닙니까? 그 말에 윤병철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래 잊고 지냈던 이름을 그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이름을 지금 낯선 노인의 입에서 들었다. 그 순간 버스 안공기 속에 다시 전류가 흐르듯 스산함이 돌았다. 윤병철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그런 이름 한참 만에 듣는구먼. 윤병철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 한마디, 그 목소리는 고요했고 깊었다. 마치 전장 한복판에서 수많은 생과 사를 통과한 자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였다. 그 순간 노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주머니 속을 뒤적이더니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 그 안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다. 그건 군용 메모지였다. 눅눅한 시간의 자국 속에 흐릿한 필체가 적혀 있었다. 윤병철 중사, 백령도 남쪽 해안 매복 작전 1982년 6월 17일 경계구역 비지점 투입. 그날 난 총에 맞아 바위 뒤로 쓰러졌고 자넨 날 끝까지 찾으려 했지. 그땐 난 이미 북쪽으로 끌려가는 줄만 알았소. 그날 밤 자네가 내 이름을 불렀던 목소리를 난 아직도 잊지 못했소. 윤병철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가 노인의 왼쪽 소매를 살짝 걷어올렸다. 거기엔 희미하지만 탄환이 스친 듯한 상처 자국이 있었다. 최일만, 그 이름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두 사람의 눈가에는 동시에 눈물이 고였다. 그렇게 살아 있었구먼. 살아 있었어. 근데 그날 이후 난 더는 누구도 전우라고 부르지 못했어. 버스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처음엔 긴장과 충격이 감돌던 승객들 사이에 이제는 숙연한 감정과 경외심이 번지고 있었다. 기사도 아무 말 없이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았고 앞자리 아주머니는 가방을 무릎 위로 올려 꼭 잡은 채 입술을 지그시 다물었다. 그리고 윤병철은 말했다. 그날 자네 잃은 줄 알고 난 내 이름도 잊고 살았어. 근데 오늘
이렇게 버스에서 다시 볼 줄이야. 두 노인은 서로의 어깨를 가볍게 붙잡고 아무 말 없이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눈빛, 숨결, 손끝의 떨림이 모든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이후 군산 86번 버스에는 특별한 변화가 생겼다. 늘 혼자 앉아있던 윤병철의 옆자리에 회색 점퍼를 입은 최일만이 함께 앉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 고요함 속엔 전우만이 나눌 수 있는 공기가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자리에 기관총 들고 있었겠지. 최일만이 농담처럼 중얼대자 윤병철은 코웃음을 쳤다. 이젠 지팡이가 총이야. 들고만 있어도 아무도 안 건드려. 두 사람은 그렇게 주 3회 보훈병원에 같이 다니고 그 길에 국밥집이나 해장국집에 들러 따뜻한 밥을 함께 나눴다. 최일만은 치매 초기에 가까운 단기 기억 문제가 있었고 윤병철은 무릎 관절염이 심해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얼굴을 찌푸렸다. 하지만 둘이 함께 있으면 그런 아픔도 한결 견딜만 했다. 한 번은 시장에서 김치를 사다 무거운 봉지를 들고 가는데 최일만이 말했다. 작전 뛸 땐 30kg 배낭 메고도 산을 탔는데 이젠 이 봉지만 들어도 허리가 휘네. 윤병철은 가만히 그 봉지를 받아들며 말했다. 그때는 자네도 등치가 작았지. 내가 기억하네. 식판 2번씩 퍼먹던 시절. 그들은 이제 서로의 기억이 되었고 서로의 증인이 되었다. 세상에 둘만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건 늙은 삶에 있어 더 없는 위안이었다. 가끔씩 버스 안에서 눈치 빠른 승객이 슬쩍 묻기도 했다. 어르신들, 형제분들이세요? 그러면 윤병철은 대답했다.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여. 죽을 뻔한 자리에서 같이 살아남은 사람들. 그 말에 최일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인연은 피로 맺어진 것도 아니고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었다. 그건 생사가 엇갈렸던 두 노인의 운명 같은 재회, 그리고 남은 생을 함께 채워가는 마지막 작전이자 늦은 동행이었다. 이제는 모두가 알았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현역처럼 살아있다는 걸.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운명 같은 동행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더 좋은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